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름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달랐습니다. 서 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 사람은 전날 밤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거나 책을 읽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지 않을 말을 먼저 정하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하루가 바뀌니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바뀌니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노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한 가지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의 노년을 얼마나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지 그것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오늘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왠지 찜찜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본능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말은 나가는 순간부터 내 손을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이 철렁한 것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철렁한 것은 무언가 소중한 것이 이미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이 물으면 성실히 답하는 것이 예의다.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이다.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여는 사람이다. 이 가르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믿고 살아가던 시절, 솔직함은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마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어떤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궁금해해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소문으로 만들기 위해 던집니다.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을 만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웃던 사람이 내일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위로하던 사람이 내일은 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약점이 됩니다. 어제의 따뜻한 고백은 오늘의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보호하는 법을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계의 기술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문입니다.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는 문입니다. 그 문을 언제, 어떻게 닫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임에만 가면 말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옛날 이야기.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어줍니다. 맞장구도 쳐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피곤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가벼워 보입니다.
만만해 보입니다. 결국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아도 짧게 답합니다. 깊이 캐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묘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조심해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왜일까요? 말을 아끼는 그 태도 자체가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선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쉽게 열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인식이 존중을 만듭니다. 그 차이는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한다고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따뜻해집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거칠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시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정이 많습니다. 상대가 묻는 것을 거절하면 괜히 내가 차갑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말을 흘립니다.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다시 그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예의는 상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의는 나와 상대 사이의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순간 멈춥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든다면 그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범입니다. 그 침범을 막는 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 그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해석할 재료를 준 셈입니다. 그 재료가 어떻게 요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존중은 후자에게 따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질문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품격 있게 대응하는 정확한 문장들을 드리겠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건강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숫자를 말하면 안 되는가? 그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금 얼마 받아요? 퇴직금은 얼마나 됐어요? 요즘 형편은 어때요? 집값 좀 올랐죠? 건강은 어때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병원은 자주 가세요? 말투는 부드럽습니다. 표정은 따뜻합니다. 안부를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그냥 대답합니다. 아, 연금은 한 달에 이 정도 받지요.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말하고 나면 잠깐 홀가분합니다.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숫자는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연금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그 숫자로 요약됩니다. 연금 얼마 받는 사람, 집 가진 사람, 형편 괜찮은 사람, 형편 빠듯한 사람, 그때부터 관계가 미세하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탁할 타이밍을 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편 되시잖아요. 이번엔 좀 더 내셔도 되죠. 도와주실 수 있죠.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지요.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무시와 동정이 섞인 시선이 따라옵니다. 둘 다 기분 좋은 존중이 아닙니다. 둘 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긴 경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큰 병원비를 써서 형편이 어려워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형편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자식을 도와줬어도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숫자가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붙어 다닙니다. 건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무릎이 안 좋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픈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모임에서 누군가는 묻습니다. 무릎은 좀 어때요? 그 다음 모임에서도 묻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등장하면 아픈 사람이 왔다는 인식이 먼저 생깁니다. 그 인식이 쌓이면 여러분은 모임에서 조금씩 조심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배려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분된 것입니다. 완전히 같은 자리가 아닌 곳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좀 안 좋다고 했더니 그게 소문이 됩니다. 저분 많이 아프대, 얼마 못 사신대.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퍼집니다. 그 소문이 여러분의 귀에 돌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분하겠지요?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떠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숫자를 주지 마십시오. 병명을 주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증상을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상대가 형편이 어떠냐고 물으면 이렇게만 답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웃으십시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문을 닫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프든 아프지 않든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 문장은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충 얼마쯤 돼요? 어디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더 캐묻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차분히 반복하십시오.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반복은 경계입니다. 경계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말하지 않겠구나. 상대는 그 신호를 읽습니다. 그때 비로소 질문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단단히 닫혀 있었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강하게 밀어내는 사람은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단단히 닫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존중을 받습니다. 같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한 편이야. 나는 숨기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나중에는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솔직함은 미덕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방비입니다. 진짜 솔직함은 내가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는 가장 소중한 몇 사람에게만 나눠야 합니다. 배우자, 함께 생활을 꾸려가는 가족, 그리고 정말 필요한 범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임에서 지인에게 분위기에 휩쓸려 숫자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언젠가 여러분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되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서로 믿는 사이잖아요. 오랜 친구인데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오랜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래 알았다는 것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20년 친구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오랜 지인이라도 자식들 사이에 일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흘린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계는 변해도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른입니다. 핵심 문장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돈 질문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미소. 둘째, 건강 질문에는 이렇게 덕분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 전환. 이 2문장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존중은 그렇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돈과 건강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따뜻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방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떠십니까? 요즘 아들은 뭐 해요? 딸은 잘 지내죠. 며느리랑은 사이 괜찮아요. 손주는 자주 와요. 사위는 일이 잘 돼요.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눈빛이 따뜻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돈 이야기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열립니다. 자식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이니까요. 기쁨도 자식이고 걱정도 자식입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가정사는 한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남들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그 집은 어떻더라? 그 자식은 어떻더라? 그 며느리는 어떻더라? 여러분이 원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닌데 이미 이야기가 되어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크게 2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자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방향 모두 결국 여러분과 자식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남깁니다. 자랑도 위험하고 하소연도 위험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부터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자식 이야기를 물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요. 딸이 좋은 데 들어갔지요. 사위가 사업이 잘 돼서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박수치고 축하해 줍니다. 잘 됐네요. 복도 많으시다. 그런데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교심이 있습니다. 비교심은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자식 자랑을 들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식과 비교합니다. 우리 아이는 뭐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 마음이 쌓이면 축하가 아니라 박탈감이 됩니다. 박탈감이 깊어지면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시기심은 조용히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을 했을 뿐입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마음속에 불씨를 심어놓은 셈이 됩니다. 그 불씨가 언제 어떻게 타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식이나 가정사를 하소연하면 괜찮을까요? 더 위험합니다. 우리 딸은 전화 한 통이 없어. 아들이 속을 썩여. 며느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 상대방은 위로를 해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은 안도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말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반복되는 하소연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많구나. 저 사람은 늘 불만이 많구나. 자식이 저 모양이면 부모를 봐야 한다더니 처음에는 위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밖에서 흘린 말이 결국 자식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한 이야기가 돌고 돌아 자식 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가 왜 밖에서 내 이야기를 해? 아버지가 왜 남들한테 우리 집 사정을 말하고 다녀? 그 순간 관계는 금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하소연 재료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지켜야 할 독립된 인격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자식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밖에서 한 말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는 해명은 소문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소문은 의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문은 자극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변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사를 들을 때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식 성공을 들으며 조용히 비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식 문제를 들으며 속으로 안도할 수 있습니다.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낫네. 이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어도 인간의 마음은 늘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가정사를 중립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짧게, 담백하게, 더 이상 열지 않기. 누가 묻습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자식의 직장, 연봉, 승진, 결혼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지요. 그리고 미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느리랑은 사이가 어때요? 라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손주는 자주 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올 수 있으면 오겠지요. 이 대답들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대답들은 따뜻합니다. 담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더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짧게 답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선이 있는 사람이구나. 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묘한 존중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펼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궁금함과 함께 경계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느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 다녀요? 직장은 괜찮아요. 며느리는 성격이 어때요? 이렇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경계를 세워야 할 순간입니다.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설명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같은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반복이 쌓이면 상대방은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더 말하지 않겠구나. 그때 비로소 질문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말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닫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어떤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건강하게 드시는 게 있어요?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십시오.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품격입니다. 말로 막지 못하면 방향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사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집안은 모임만 가면 자식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사랑과 하소연이 섞여서 줄줄 나옵니다. 듣는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줍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며 말합니다. 아, 또 그 얘기야.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꼭 남의 집안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짧게 답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더 존중합니다. 저분은 말이 무겁다. 저분은 품격이 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입이 가벼운가 무거운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정사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손을 떠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변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나에게 오거나 내 자식에게 갑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른은 가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보호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누가 가정사를 물어오면 친절하게 웃되 길을 열어주지 말자.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가정사 대신 날씨, 음식, 건강한 취미, 가벼운 근황으로 넘어가자.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하소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키면 됩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가장 많은 어른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가장 오래 후회하는 것.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2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방 안이 조용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무합니다. 그냥 외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제일 친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사실 너무 힘들어. 나 요즘 살아있는 게 괴로워. 가족이 다 미워.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어준 상대는 그 순간 위로합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여러분은 안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말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벼움이 얼마나 갑니까? 며칠입니다. 길어야 몇 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더 무거운 것이 남습니다. 인간관계는 늘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생기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일이 생기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털어놓았던 진심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 사이가 좋을 때의 비밀은 공유입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비밀은 칼이 됩니다. 그 사람 원래 우울증 있잖아. 약 먹는 거 알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니까 조심해. 이런 말이 한번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털어놓은 말이 남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의 증거처럼 둔갑합니다. 세상은 깊은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줄로 정리하기 쉬운 소문만 좋아합니다. 복잡한 맥락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결론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새벽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것은 아무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 힘들대, 저 사람 많이 이상하대, 그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속내를 말하면 그 순간 관계에 권력 기울기가 생깁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힘을 가집니다. 내가 마음속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나에게 공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약점을 쥐고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과거의 정보는 언젠가 나를 흔드는 손잡이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관계가 틀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른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다루지 못하면 노출이 되고 노출은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어요? 옛날에 크게 실패한 적 있죠? 그때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한 번쯤 실수는 다 하잖아요. 이 질문은 더 교묘합니다. 겸손한 고백을 유도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라고 상대방이 먼저 말하면 여러분도 따라 말하고 싶어집니다. 분위기가 솔직해집니다. 다들 하나씩 털어놓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 분위기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말이 나옵니다. 사실 나도 젊을 때 사업 한번 말아먹었지. 그때 집을 날렸어. 자식들한테 미안한 게 있어. 말하고 나면 잠깐 홀가분합니다. 용기 있게 솔직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소문이 됩니다. 저 사람 젊을 때 사업 망했대. 집도 날렸대. 그 소문은 포장이 되거나 과장이 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실패로 커집니다. 단 한 번의 일이 습관적인 일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이 그 이후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단단하게 일어섰는지는 소문에 담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이미지가 현재의 여러분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들으면 그것을 현재의
여러분과 연결합니다.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 그러셨구나.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이후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는 사라집니다. 과거의 실수 한 가지가 여러분 전체를 설명하는 라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 라벨이 붙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속마음을 묻는 질문, 요즘 마음이 어때요? 많이 힘들지요?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힘듦을 내가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을 내놓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으냐고 물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좋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냐고 물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더 단정히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 대답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점을 노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상대방에게 묘한 존경심을 만듭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인간은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면을 다잡는 사람에게는 묘한 존경이 생깁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다 지나간 일이지요. 그리고 옅은 미소. 그게 전부입니다. 이 네 글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말은 과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열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파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구나.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계속 물어온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때는 그랬지요, 뭐. 그리고 미소,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더 많은 재료를 주는 셈입니다. 짧을수록 강합니다. 담백할수록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을 들으면 친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진짜 친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친해지는 것은 속마음이 아닙니다. 시간과 신뢰의 축적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깊은 마음을 털어놓으면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고백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나를 너무 믿는 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친밀감은 깊은 고백이 아니라 지속된 존중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속이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든 감정은 어디에 풀어야 합니까? 일기에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검증된 극소수에게만 꺼내십시오. 배우자, 50년 함께한 친구, 아니면 전문가. 그 범위 밖에서는 깊은 속마음을 꺼내지 마십시오. 모임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상대방이 나도 힘들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맞장구 치듯 내 밑바닥까지 꺼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무방비입니다. 열린 문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사람으로만 채우려는 데서 생깁니다. 사람은 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몰려올 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아야만 살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한 번 더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약해져서 말을 흘리려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노년을 단단하게 삽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울함, 허무함, 외로움. 누구나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공개해버리는 것입니다. 공개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노출된 약점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쉽게 공격받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보호가 진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내 약점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아무에게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아무 앞에서나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단단함이 진짜 자존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치명적인 약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짓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다 지나간 일이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짧게 끊고 방향을 바꿉니다. 더 파고드는 질문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때는 그랬지요, 그리고 미소, 그리고 화제 전환.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함부로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 남자가 왜 달라 보였는지, 매일 아침 단 한 가지를 바꿨더니 노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거울 앞에 선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름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달랐습니다. 서 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전날 밤 한 결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하지 않을 말을 먼저 정하겠다. 그것이었습니다.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창한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지 않을 말을 미리 정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노년을 바꿉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할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오늘 어디를 가야지, 오늘 무슨 말을 해야지. 그런데 정작 오늘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또 그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일은 조심해야지. 그런데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결심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지는 결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조심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구체적으로 정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다. 오늘 자식 이야기는 짧게만 하겠다. 오늘 속마음은 열지 않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모임에서, 대화에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 오늘 이건 하지 않기로 했지. 그 한 박자에 멈춤이 생깁니다. 그 멈춤이 말을 막습니다. 그 막힌 말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단 한 박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박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돈과 건강 숫자가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표가 되는지, 가정사와 자식 이야기가 어떻게 소문이 되어 돌아오는지, 속마음과 과거의 실수가 어떻게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지, 이 4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내보내기 전에 멈추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고요한 시간, 그때 여러분이 오늘 하지 않을 말 한 가지를 정하는 것, 그것이 매일 아침 단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에 붑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 선 그 남자처럼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선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쉽게 열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그 느낌이 존중을 만듭니다. 그 존중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를 아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노년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부는 말을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표현해야 했습니다. 주장해야 했습니다. 알려야 했습니다.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말이 무기였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후반부는 말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빼는 시간입니다. 더하지 않고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가볍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차갑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묵직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가 갑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 한마디는 100마디보다 무겁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드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만 들어도 몸에 남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5가지 방패 문장. 첫 번째 방패, 돈과 형편을 물을 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미소. 더 캐물으면 같은 말을 차분히 반복하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숫자를 주지 마십시오. 숫자는 여러분의 이름표가 됩니다. 두 번째 방패, 건강을 물을 때 덕분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병명을 말하지 마십시오. 증상을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으로 분류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한 문장이면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패, 자식과 가정사를 물을 때 다들 바쁘게 살지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하소연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도 하소연 재료도 아닙니다. 자식은 지켜야 할 독립된 인격입니다. 짧게 담백하게 그리고 더 이상 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패, 속마음과 감정을 물을 때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마음을 더 단정히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약점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전화를 조심하십시오. 감정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깊은 속마음은 검증된 극소수에게만 그리고 일기장과 기도에만 맡기십시오. 5번째 방패,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를 물을 때 다 지나간 일이지요. 그때는 그랬지요 뭐.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면 잠깐 홀가분하지만 그 이야기는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시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방패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단 한 가지 결심입니다. 오늘 하지 않을 말을 하나 정하는 것.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오늘은 자식 이야기를 짧게만 하겠다. 오늘은 속마음을 열지 않겠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하면 됩니다. 하나가 몸에 배면 다음 하나.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됩니다. 그것이 거울 앞에 선 그 남자가 달라진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눈빛을 바꿨습니다. 어깨를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지 않을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사십시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날 성공한 것입니다. 그 성공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모임에 나가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집에 돌아오는 것이 조금 더 홀가분해집니다. 말 한마디를 아껴 쓸 뿐입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를 가진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경계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있어야 진짜 따뜻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경계가 없는 사람은 남과의 관계에서도 경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치고 관계가 망가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단단히 지키는 사람은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열기 때문에 열었을 때의 따뜻함이 진짜입니다. 아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말이 적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결심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작은 결심 하나, 오늘 하지 않을 말을 정하는 것, 그 결심이 쌓여서 어른이 됩니다. 그 어른이 되는 것이 노년을 품격 있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르게 시작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오늘 하지 않을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것입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